예, 자, 그러면 광문자전인데요. 가볍게 또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봐. 첫 번째 갑니다. 아참, 일단은요. 광문자전인데 선생님이 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전이라는 것이 이름에 붙는 소설은 전이라는 글의 양식이 누구의 포커스를 맞추는 거니까 인물의 포커스를 맞추는 거니까 심청전 그러면 심청이가 주인공이고 흥부전 그러면 흥부가 주인공이고 광문자전이니까 광문자가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광문자가 긍정적인 인물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인물일 수도 있죠. 긍정적인 인물이라면 광문자라는 인물을 예찬하고 그 사람한테서 교훈 얻으면 되는 거고, 광문자가 만약에 부정적인 인물이라면 그 사람을 비판하고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거라고 교훈 얻으면 됩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미리 말씀드리면 광문자는 신분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배울 게 많은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광문자전에서는 광문자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을 찾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밑줄 그으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밑줄 그은 부분이 광문자의 어떤 특성을 보여주느냐, 요걸 설명할 때 잘 메모하면서 따라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광문이라는 자는 거지였다. 일찍이 종로 저잣거리에서 빌어먹고 다녔는데 거지 애들이 광문을 추대해가지고 패거리에 우두머리로 삼고 소굴을 지키게 한 적이 있다. 일단 여러분, 거지 애들이 광문을 추대해가지고 패거리에 우두머리로 삼고 소굴을 지키게 한 적이 있다는 말에 밑줄 그으시고, 뒤쪽의 내용을 미리 읽어본 학생들은 아실 텐데 광문이가요, 이 패거리 중에 한 아이가 병이 들었는데 죽게 되거든. 근데 그것 때문에 이 패거리에서 쫓겨나게 돼요. 왜냐? 소굴을 지키게 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못 지키고 애가 하나 죽어나갔으니까 책임을 지고 쫓겨나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다음에 나오게 될, 다음에 전개될 이야기의 어떤 그 미리 깔아놓는 바탕이 되는 부분이니까 거기다가 뭐라고 적느냐? 거지 애들이 광문을 추대해 패거리 우두머리로 삼고 소굴을 지키게 한 적이 있다는 말에 복선이라고 적어두시면 됩니다. 복선. 앞으로 다가올 사건에 대비해가지고 미리 깔아놓는 역할이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하루는 날이 몹시 차고 눈이 내리는데 거지 애들이 다 함께 빌러나가고 그 중에 한 아이만이 병이 들어 따라가지 못했다. 조금 뒤 그 아이가 추위에 떨며 숨을 몰아쉬는데 소리가 몹시 처량했고 광문이 너무 불쌍해 몸소나가 밥을 빌어 왔는데 병든 아이를 먹이려고 보니 아이는 벌써 죽어 있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거기 광문이 너무도 불쌍해가지고 몸소나가 밥을 빌어 왔다는 말에 밑줄 그어 보시고, 제가 광문이 갖고 있는 몇 가지 장점들을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하다고 느껴가지고 밥을 빌어가지고 오는 이 장면은 광문이가 뭘 소중하게 생각하는 장면으로 보시느냐,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함,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메모해 두십시오. 자, 근데 이제 병든 아이를 먹이려고 보니까 벌써 죽어 있는 거예요. 거지 애들이 돌아와서는 광문이 그 애를 죽였다고 의심해 다 함께 광문을 두들겨 쫓아내니 광문이 밤에 엉금엉금 기어서 마을 어느 집으로 들어가다가 그 집 개를 놀라게 했고, 집주인이 광문을 잡아다 꽁꽁 묶으니 광문이가 외치며 하는 말이, 나는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을 피해온 것이지 도적질을 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영감님이 믿지 못하신다면 내일 아침에 저자 시장에 나가 알아보십시오 하는데 말이 몹시 순박하므로 집주인이 내심 광문이 도적이 아닌 것을 알고 새벽녘에 풀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집주인이라는 사람도 상대방의 진심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좋은 사람이라고 봐야 되지. 자, 그 다음 광문이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는 떨어진 거적을 달라 해서 가지고 떠났고, 집주인이 끝내 몹시 이상하게 여겨 그 뒤를 밟아 멀찍이서 바라보니 거지 아이들이 시체 하나를 끌고 수표교에 와서 시체를 다리 밑으로 던져버리는데 광문이 다리 속에 숨어 있다가 떨어진 거적으로 그 시체를 싸서 가만히 짊고 지고 가가지고 서쪽 교회 공동묘지에다가 묻고서 울다가 중얼거리다가 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여러분, 거기 광문이 다리 속에 숨어 있다가
떨어진 거족으로 시체를 싸가지고 짊어지고 가서 공동묘지에다가 묻어주고서 울었다는 표현이 있죠. 자, 이 부분에서 광문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느냐. 불쌍하게 죽은 그 아이를 끝까지 책임지잖아요. 저희가 보통 끝까지 책임지는 마음을 가질 때 의리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의리. 여기서는 의리라는 말까지는 쓰지 않고 의롭다라고는 쓸 수 있습니다. 의롭다.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아까 윗부분에서는 생명을 소중히 하는 사람이라는 걸 찾았다면 여기서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걸 찾으면 돼요. 의로운 사람, 의롭다, 이렇게 의리가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는 거니까. 이에 집주인이 광문을 붙들고 사유를 물으니 광문이 그제야 그 전에 한 일과 어제 그렇게 된 상황을 낱낱이 고했고, 집주인이 내심 광문을 의롭게 여겨 의리가 있다고 여겼다. 거기 나오지요. 데리고 집에 들어와 의복을 주며 후하게 대우했다. 그리고 마침내 광문을 약국을 운영하는 어느 부자에게 천거해가지고 고용인으로 삼게 했다. 그래서 일자리까지 알아봐 주는 겁니다. 이어가 봅시다. 오랜 후 어느 날 그 부자가 문을 나서다 말고 자주자주 뒤를 돌아보다 도로 다시 방으로 들어가 자물쇠가 걸렸나 안 걸렸나 살펴본 다음 문을 나섰는데 마음이 몹시 미심쩍은 눈치였다. 이렇게 돼 있죠. 마음이 몹시 미심쩍은 눈치였다. 밑줄 그으시고, 자,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암시하는 장면이냐. 부자가 누구를 의심하고 있다. 자기 집 직원인 광문을 의심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몹시 미심쩍은 눈치였다. 밑줄 그으시고, 여기가 뭘 보여주는 거냐. 부자가 광문을 의심함. 이렇게 적어보시죠. 부자가 광문을 의심하는 장면이다. 얼마 후 돌아와 깜짝 놀라며 광문을 물끄러미 살펴보며 무슨 말을 하고자 하다가 안색이 달라지며 그만두었다. 광문은 실로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날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지냈는데 그렇다고 그만두겠다고 말할 수도 없었어요. 그 며칠이 지나 부자의 처조카가 돈을 가지고 와서 부자에게 돌려주며, 얼마 전 제가 아저씨께 돈을 빌리러 왔다가 마침 아저씨께서 계시지 않아가지고 제 멋대로 방에 들어가서 가져갔는데 아마도 아저씨는 모르셨을 것입니다 하는 것이었다. 이에 부자가 광문에게 너무도 부끄러워서 그에게 나는 소인이다. 장자의 마음에, 장자는 덕이 굉장히 깊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거든요. 여기서는 광문이를 이야기하겠죠. 너같이 좋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으니 나는 앞으로 너를 볼 낯이 없다 하고 사죄하였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도 부자가 고용자잖아. 갑이잖아, 갑. 그러니까 좀 미안한 일이 있어도 이렇게까지 진심으로 사과할 필요는 없는데, 역시 또 이렇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면 이 부자도 괜찮은 사람이죠. 그치? 그리고 알고 지내는 여러 사람과 다른 부자나 큰 장사치들에게 광문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두루 칭찬을 하고, 또 여러 종실의 빈객들과 공경문화의 측근들에게도 지나치리만큼 칭찬을 해대니 공경문화 측근들과 종실의 빈객들이 모두 이야기거리를 만들어 밤이 되면 자기 주인에게 들려주었다. 거기 뭐 종실, 거기는 임금님 친족들, 그러니까 왕족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공경들은 아주 높은 벼슬아치니까요. 나라에 힘 있는 사람들 사이에 의로운 광문이의 소문이 퍼지게 되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 그래서 두어 달이 지나는 사이에 사대부까지도 모두 광문이 옛날에 훌륭한 사람과 같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고, 그 당시 서울 안에서는 모두 전날 광문을 후하게 대우한 집주인이 현명해 사람을 알아본 것을 칭송함과 아울러 약국의 부자가 오히려 장자라고 더욱 칭찬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문을 후하게 대했던 집주인이나 약국의 부자 모두 좋은 사람들이라고 칭찬받고 있습니다. 자, 특히 여러분,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참고 표시하고 적어두자면, 이 작품은 처음에 애가 죽고 난 뒤에 쫓겨났던 광문의 에피소드, 두 번째는 약국 주인한테 의심을 받았다가 이제 그 의심이 풀리게 되는 에피소드, 이렇게 몇 가지 에피소드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서술상의 특징으로 뭐라고 나올 수 있느냐, 1화, 이게 영어로 에피소드거든. 1화를 나열했다고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한쪽에다가 참고 표시하시고, 이 작품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1화를 나열하고 있다고 하나 적어주세요. 1화 나열, 이렇게.
자, 그 다음입니다. 이때 돈놀이하는 자들이 대체로 머리꼬지, 옥비취, 의복, 가지도구 및 가옥이나 전장이나 노복 등의 문서를 저당 잡고서 본값의 10분의 3이나 10분의 5를 쳐가지고 돈을 내주기 마련인데, 그러나 광문이 빚보증을 서주는 경우에는 담보를 따지지 하고 천금이라도 당장에 내주곤 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 이 부분은 뭐라고 첫 번째 적어주냐면, 당시에 저당 잡히고, 그러니까 물건이나 기타 등등의 것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주는 경제 현상이 있었다는 거잖아.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부분에 뭐라고 적냐면 당시 사회상을 보여준다. 당시 사회상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어떤 사회상이냐? 담보 잡히고 돈을 빌려주는 일이 그 당시 때 있었다는 거지. 두 번째는요, 광문이 어떤 사람인지를 따지는 게 저희가 중요한데, 여기서 광문이는 담보가 없어도 광문이가 담보가 돼가지고 돈을 빌려줄 수 있었다는 거잖아. 그것은 그만큼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가 있느냐? 신의가 있다. 신의가 있다. 신의가 있다. 이것도 적어주십시오. 자, 그 다음. 광문은 외모가 극히 추악하고 말솜씨도 남을 감동시킬 만하지 못해 입은 커서 두 주먹이 들락날락하고 만석희를 잘하고, 만석희는 인형극이거든요. 요거 잘했고, 철괴무, 그렇죠. 무는 춤이니까 그 춤을 잘 추었답니다. 우리나라 애들이 서로 욕할 때 네 형은 달문이다라고 놀려대는데, 달문은 광문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얼마나 못생겼는지 네 형이 광문이야? 이게 욕이었다는 거죠. 아시겠죠? 광문이 길을 가다가 싸우는 사람을 만나면 그도 역시 옷을 홀랑 벗고 싸움판에 뛰어들어 뭐라고 씨부렁대면서 땅에 금을 그어 마치 누가 바르고 누가 틀리다는 것을 판정이라도 하는 듯한 신용을 하니 온 저자 사람들이 다 웃어대고 싸우던 자도 웃음이 터져가지고 어느새 싸움을 풀고 가버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일단 광문은 여기서 또 어떤 특징을 알 수 있느냐? 갑자기 싸움이 터졌는데 이것을 순간적인 재치를 이용해 가지고 화해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번뜩이는 아이디어, 이걸 뭐라 그러냐면 기지라고 해요. 기지. 순간적으로 번뜩이는 아이디어, 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순간적인 아이디어라는 것이 뭐냐면 웃음을 줘가지고 화해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웃길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익살.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부분 싸움을 말리는 장면에서 또 하나 저희가 광문에 대해서 추리할 수 있는 것은 무엇과 무엇이 있는 사람이냐? 익살과 기지가 있는 사람이에요. 번뜩이는 재치, 익살, 기지,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익살, 기지, 이렇게. 자, 그 다음 광문은 나이가 40이 넘어서도 머리를 닦고 다녔다. 남들이 장가라도 가라고 권하면 하는 말이 잘생긴 얼굴은 누구나 좋아하는 법이다. 그러나 사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여자라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기에 나는 본래 못생겨서 아예 용모를 꾸밀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 여러분 여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뭐냐? 비록 여자라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 부분인데요. 일단은 이 부분에서 뭘 알 수 있냐면 옛날에는 남녀가 불평등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주는 거니까 광문이 뭐에 대한 생각도 있었다는 거냐면 남녀가 평등하다는 생각도 있었다는 거예요. 남녀 평등.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남녀가 평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메모해 주세요. 남녀가 평등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나 더는 뭐도 있냐면요. 한자성어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하는 건데 그걸 뭐라고 하느냐? 역지사지. 그래서 또 하나 역지사지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하였다. 남들이 집을 가지라고 권하면 뭐라 그랬느냐? 나는 부모 형제 처자도 없는데 집을 가져 뭐 하겠느냐? 더구나 나는 아침이면 소리 높여 노래를 부르며 저자 시장에 들어갔다가 저물면 부귀한 집 문간에서 자는 게 보통인데 서울 안에 집 호수가 자그마치 8만 호고 내가 날마다 자리를 바꾼다고 해도 내 평생에는 다 못 잔다. 나는 집집마다 있는 그 처마 밑에서 자면 되니까 매일 한 집씩 옮겨 다녀도 죽기 전에 다 못 간다는 거죠. 결론은 뭡니까? 집 안 사겠다는 거예요. 돈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또 뭐라고 적냐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다 적어주시죠.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다. 특별히 또 하나는 뭐도 있냐면 분수에 만족할 줄 안다. 이것도 되죠. 분수에 만족할 줄 안다. 그래서 결혼에 대한 것도 집을 마련하는 것도 큰 관심이 없잖아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래서 분수에 만족한다는 뜻의 안분지족, 가난해도 좋다는 뜻의 안빈낙도를 여기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안빈낙도, 안분지족 역시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서울 안에 명기들이 아무리 곱고 아름다워도 광문이 성원해 주지 않으면 그 값이 한 푼어치도 못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은요, 광문이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냐면, 광문이 좋다고 하는 애가 진짜 좋은 애니까 사람을 보는